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이랑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종합 관련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5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상해에서 본 일이다. 예,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죠. 은전 한입이 되는 거고요. 수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 거지를 관찰하는 사건이 되어 있고요. 나가 거지를 관찰하는 사건은 바로 과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1원짜리 은전 한 입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린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돈을 두들겨보고 줬소 하고 내어준다 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가더니 이런 일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줬소라는 것은 못 쓰는 돈이 아니다. 쓸 수 있는 돈이다 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문법적인 거 보면 여기서 짜리라는 것은 접사인 거죠. 뭐 이 정도 짜리 그만한 가치를 나타낸다 라는 뜻을 가진 접사이고요. 앞에 있는 단어랑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잎은 단위명사이고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위명사라는 거 이 두 가지 문법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유의해 보시고요. 예. 마저 볼게요. 그는 줬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 돈을 받아서 떨리는 손이었는데 기쁜 얼굴로 바뀌었죠.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며 이런 데에서 불안감 심리 있는 거죠. 얼마를 가더니 또 다른 전을 찾아간다 해서 전장 첫 번째, 전장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품속에 손을 넣고 한참을 꿈을 거리다가 그 은전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 오니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진 떨린 목소리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 길바닥에 주었다는 말이냐? 그래서 두 번째 전장에서는 주인이 약간 의심을 하죠. 그리고 내가 상해에서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인데요. 보면은 현재형 서술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간다. 묻는다. 맞죠? 여기 부분이요. 물론 과거형 서술도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형 서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빠뜨립니까? 떨어지면 소리는 안 나나요? 어서 놓아 주십시오. 거진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주인의 의심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전장 사람은 웃으면서 줬소 하고 던져주었다 하면서 이제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항마에 달아난다.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보면 얼마 허름에 달아나더니 여전히 불안감이 있죠. 벼랑간 우뚝 선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지 않았나 만져보는 것이다. 거친 손바닥이 누더기 위로 그 돈을 쥘 때 그는 다시 웃는다 하면서 은전 한 잎을 보고서 이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은으로 만든 돈이다 해서 기분이 좋은 거고요. 여기 부분이 거지의 상태 같은 거, 상황 같은 거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얼마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돈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열중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간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여기까지는 내가 거지를 관찰하고 있었던 사건인 거고요. 여기까지는 관찰이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나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는 내 말소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뺏어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아무리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입을 각전잎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6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 한 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양이라는 것이 은전 한 입 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은전 한 입을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 푼 것을 모아서 몇 입씩 모은 거 그리고 각전잎과 바꾸고 결국 은전 한 입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가 은전 한 입을 얻게 된 내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을 흘렸다 해서 은전 한 입을 가진 것에 대한 감격의 심리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을 무엇을 하려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물걸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어서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거지에게 칭찬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유 없이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요. 맹목적인 소유욕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뽑아내기에는 그 소박한 소유욕, 소박한 욕심, 소박한
소유욕과 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부정적으로 보다면 왜 그렇게 맹목적인 소유욕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목적의식도 없이 단지 은전한 입이 필요했느냐라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필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495번 볼게요.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네, 대화만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은 아까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과거형 서술도 있기는 있는데요. 분명히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 서술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을 현재하여 사건을 사시작이다. 결말을 간결하게 제시하면서 독자의 여운을 남긴다. 이게 마무리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끝부분의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주고요. 문장 길이는 좀 짧기 때문에 간결한 편입니다. 4번 인물에 대한 직접적 설명과 주관적인 논평을 통해 교훈을 준다인데요.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소박한 소박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맹목적인 소유는 가지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는 있는데요. 내가 관찰한 사건 그리고 나와 대화한 것을 직접 인용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거지가 좋네 나쁘네 착하네 어쩌네 직접적 설명 그리고 주관적인 논평은 전혀 없습니다.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6번 볼게요. 위 글의 거짓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신이 지닌 소유욕의 허망함을 깨닫는다인데요. 그냥 돈을 가지고 싶었다 해서 끝이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에 인내심을 갖고 굉장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남의 돈 없이 살아나간다인데요. 성실하다는 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열심히 돈을 모았으니까. 하지만 국어를 해서 모았기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안 돕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7번부터이고요. 시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찬송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시인과 제목이 나와 있었으면 해석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지금 시인 이름, 작가 이름이랑 제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시인의 작품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존댓말을 많이 사용하고 여성적 목소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사랑, 맹세 이런 내용이 많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들어갈게요. 임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이여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요. 한용운 씨의 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데 여긴 딱히 사랑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 말고 또 뭐라고 해석하느냐? 조구, 부처, 진리, 절대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왜냐? 한용운 스님이 독립운동가였으니까 그리고 스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용운 시에 나오는 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하면서 임을 금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즉 은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뭐 반짝반짝 빛난다, 소중하다, 비싸다 이런 거에 초점 맞추면 긍정이고요. 그냥 금결이 아니고 100번이나 단련을 했어요. 즉 그만큼 어떤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절대적인 경지에 이른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면서 임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 송축하고 있다는 거 보이나요? 임이여 당신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받아라 인데요. 이런 것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합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즉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사랑을 받으세요니까 영원한 사랑을 받으세요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림 속에 있는 닭이 운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임이여 사랑이여 아침별의 첫 걸음이여 입니다. 여기 느낌표 찍었으니까 영탄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임이여 사랑이여 그리고 아침볕의 첫 걸음이여. 아침볕의 이미지 좀 좋죠.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첫걸음과 연관된 뭔가 시작의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 이런 거 느껴집니다. 임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의는 무겁고 황금은 가볍다.
입니다. 얘네 둘이 대조의 관계로 사용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황금은 보통 부정을 사용되면 어떤 물질 만능주의, 물질적 욕망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은 임을 예찬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지만 여기에서 있는 황금은 뭔가 물질적인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는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 옵소서입니다. 거지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소외된 자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십시오, 복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임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동이라는 것은 오동나무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오동나무를 이용해서 가야금을 만들거든요. 근데 뒤에 오동의 숨은 소리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금 소리인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 시여 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봄, 광명, 평화 전형적으로 긍정의 시어로 사용이 되죠.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약간 비슷하죠. 약자의 가슴에, 즉 소외된 자, 약자, 힘없는 자를 보듬어주는, 포용해주는 그런 자비의 보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여기 부분 애매하죠. 그래서 다 긍정이 나왔던 것 같은데 봄바람은 긍정인 거 보여요. 근데 보통 얼음은 부정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얼음바다는 시련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시련이 맞긴 하지만 이미 그 시련 위에 봄바람, 희망, 평화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시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의 작품을 접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현승 시인은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의 시를 많이 썼어요. 앞에서 한용운 스님 같은 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의 시를 많이 썼죠. 어쨌든 가시와 나시의 공통점은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 부분 볼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뭔가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작은 생명이고저니까 뭐뭐 하고 싶다. 작은 생명이 되고 싶다니까 작은 생명은 내가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옥토, 기름진탕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실 때 작가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제목이 지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제목이 눈물,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뿐이라는 것이 눈물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눈물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눈물은 부정으로 많이 상징이 되잖아요. 슬픔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근데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이뿐이란 것이 눈물이에요. 즉 당신이 나에게 더욱 값진 것을 주렴이라고 해도 내가 가장 마지막에 지니고 있는 것은 눈물이다. 즉 눈물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무언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순수하고 완결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중은 나중을 강조한 표현인 거죠. 시적 허용 찾으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는 당신 누구일까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여기에서 당신은 기독교적인 색채의 당신, 즉 절대자가 되는 거고요. 이 절대자가 어떻게 했느냐? 꽃이라는 것이 시들었네. 그러면 꽃 대신에 열매를 만듭니다. 그리고 웃음을 만든 다음에 나의 눈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꽃과 웃음이 비슷한 내용의 시어이고 열매와 눈물이 비슷한 의미의 시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눈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가 이것도 역시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은 보통 긍정의 시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서 꽃은 부정적 시어인 거죠. 금방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리니까 꽃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금방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 가변성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웃음도 역시 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열매라는 것은 일시성, 가변성의 반대,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금방 끝난다. 눈물이라는 것이 영원하고 불변하다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의 고저가 눈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눈물이 옥토에 떨어짐으로써 열매를 맺게 한다. 즉 눈물이라는 것이 약간 재생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다. 가시에서 은유법 사용하는 건 확인했습니다. 당신을 금에다 비유했죠. 그리고 2번에서 웃음이라든지 꽃과 웃음을 비유하고 눈물과 열매를 비유했죠. 예, 일종의 유추의 방법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시의 대상은 일상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이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이다, 상대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어구의 반복을 통해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구 반복 같은 거는 그냥 찾으면 되겠죠. 봤더니 님이여 당신은 이런 거 많이 반복되고 있죠. 임이여 사랑이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나시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죠? 오직 이뿐 이런 거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복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4번 간절하고 경건한 분위기, 예, 종교적 색채를 지니면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시 해석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4번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8번 볼게요. 가나의 눈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시에서 눈물은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린다. 근데 그것은 자비다니까요. 약자를 포용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물은 웃음 같은 일시적인 것이 사라짐을 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것들, 그리고 작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맞는 말인 거 보이죠? 그리고 3번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4번은요, 이 시에서 딱히 이런 말 하고 있지는 않아요. 눈물은 웃음을 지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만이 가진다, 웃음을 지닌 인간만이 가진다, 예,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웃음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웃음 뒤에 눈물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장기전이라는 고전소설이 되죠. 장기라는 것은 꿩, 숫꿩이 장기이고 암꿩이 까투리인 거죠. 그래서 꿩을 이용해서 소설을 만들었다. 의인화소설, 우화소설이 되는 거고요. 우화소설은 당연히 의인법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화소설은 일반적으로 풍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엄동설안의 장기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찾아 들판에 헤매다가 콩 하나를 발견한다.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장기는 고집을 부려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콩 하나를 두고서 싸우죠. 그래서 앞부분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투리는 약간 신중한 성격, 장기는 약간 경솔한 성격. 근데 장기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어요. 그래서 장기는 여기 보면서 계속 해석을 하겠지만 장기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글 전체에서 부정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까투리 홀로 경험 없이 물러나니 장기란 놈 거동보소. 콩먹으로 들어가 있지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지규펀 쳤고요. 콱 찍으니 두 곱에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방향사 중에 저격시향하다가 버금수에 맞히는 듯 와직은 뚝딱 푸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여기 부분이 장기가 콩 하나를 먹으러 들어가다가 덫에 치이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사 같은 거 인용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면 되고요. 저런 환경 당나일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하고 개지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즉 여자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안 된다. 까투리 거동 볼짝시면 상하평장 자갈밭에 자랑머리 풀어놓고 당글당글 굶으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 극진하니. 여기 부분이 까투리의 행동을 묘사한다고 보면 되겠죠. 슬퍼가지고 막 뒹굴뒹굴 하면서 발을 땅땅 구른대요. 붕성지통은 아마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
풍성지통에 비유하는 거죠. 풍성지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 번님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령 공상 낙목천의 울음소리 뿐이로다 하면서 다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까투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선녀의 두견성은 슬픈 회포 더욱 서럽다. 통감에 이르기를 그래서 책에서 본 내용 얘기하죠. 양약이 고구이나 이어병유 충언이 여기나 이어행이라 하였으니 여기 부분이 고전 내용, 고사 내용 이용하는 거고요. 예, 이거를 앞뒤로 대구법 사용된 거 보면 돼요. 양약, 충언. 네. 그래서 양약, 좋은 약이 고구, 입에는 쓰지만 이어병, 병에는 이롭고 충언, 충성하는 말이 역이, 귀에는 거슬리나 이어행, 행동에는 이롭다 했다.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변 당할 송가면서 남편을 약간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꾸짖는다고 해야 되겠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변을 당했니?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주, 우리 두 부부 좋은 금슬 누이더러 말할서냐.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이 되고 한숨은 풍우된다. 여기 부분 과장법이고요.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없고 하면서 신세한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장기거동 볼짝시며 차위에 엎드려져 에라이년 요란하다 후한을 미리하면 사내관리 니 있으랴 하면서 장기가 뭐 반성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속어 나왔죠? 까투리를 꾸짖으면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부정적인 인물,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선미련 후실기다. 죽는 놈이 탈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으로 안다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보소. 까투리 대답할 이런 말 비맥은 끊어지고 간맥은 선하고 대충맥은 거다고 명맥은 떨어지네. 에고 이게 웬일이요? 원소다 원소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그래서 여기 부분 열거시 표현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원소다 원소다 고집불통 원소다 사음보인 거 보일 거예요. A, A, B, A 구조. 그래서 고전소설은 운율이 조금 많은 편이다 배우셨죠? 그 이유는 구전되었기 때문에 장기란 놈 하는 말이 맥은 그러나 눈청을 살펴보소. 눈동자는 온전한가? 중략되었고요. 장대한 눈 받는 두고 자네 너무 서러워서 상부잦은 내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입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아내를 비판하고 있죠. 상부라는 것은 상을 당하다 남편을 잃는 것. 즉 까투리의 대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까투리가 결혼을 총 4번 했나? 근데 첫째 남편도 죽고 둘째 남편도 죽고 세 번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즉 상부가 잦은 너네 가문에 장가간 게 실수다 하면서 까투리에 전가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이말저말 잔말 마라. 불가부생 다시 살아오기 어려우니 나를 굳이 보려거든 명예주반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먹고 차위 덧 임자 따라가며 김천 시장에 걸렸거나 전주 시장에 걸렸거나 청주시장에 걸렸거나 즉 내가 시장에 걸려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명도 병영도나 수령도의 관총고에 걸려 있던지 복물짐에 얹혀 있던지 사또 밥상에 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인집 패배건치가 될 것이다. 혼인할 때 닭 같은 거 쓰죠. 거기에 패배건치가 되어 것이다. 내 얼굴 못 봐 서러 말고 자네 몸 수저라 정렬 부인 되옵소서. 이런 것들이 또 가부장적 권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수절, 정절을 꼭 지켜 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불쌍하다 이네스는 불쌍하다. 우지마 우지마 내 곁을 우지마라 장본전 한온다. 내 안에 살아나 죽나만 불쌍하다. 여기 부분도 운율 느껴지는 거 보이시면 되고요. 장기란 놈 키를 쓴다. 아래 곱해 버티고 위 곱해 당기면서 버럭버럭 길을 쓰나 살기 전에 없고 털만 쑥쑥 다 빠지네. 그래서 여기 뒷부분 이야기도 더 있긴 합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위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풍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장기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풍자라는 말이 맞고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전소설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술자라는 것은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랬어? 얘가 이랬어. 얘가 기뻤어, 슬펐어. 단순히 상황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얘 좋네, 나쁘네, 잘생겼네, 어쩌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보면 장기란 놈, 거동보서 이런 거 보이죠. 까투리를 얘기할 때는 까투리는 그냥 까투리가 뭐뭐 했다라고 하는데
얘기하는데 장기 얘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 시선이 들어간 거 보이나요? 장기란 놈, 이놈이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까투리 되어 있고 다음 부분도 보면은 장기란 놈이란 말이 되어 있죠. 볼짝 쓰면 장기란 놈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편집자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 작품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흥부전 같은 것을 봐도 흥부가 뭐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부 얘기는 놀부 이놈이 이 나쁜 놈이 하면서 놀부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생생한 장면 묘사는 아까 콩 먹다가 덫에 치이는 장면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화된 동물, 우화소설은 다 의인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맞는 말. 500번입니다. 위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은 즉 주제를 묻는 거고요. 장기의 가부장적 태도를 비판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가부장적에 대해서는 얘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부장적 태도와 비슷한 거 권위에 의한 약자의 억압 장기란 놈이 까투리를 구박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네, 501번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역시 너무 유명한 수필이죠. 무소유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들이 필요해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에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도리어라는 말 되어 있죠.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 찾을게요.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맨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물건이 나의 주인이 된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객 전도가 된다. 내가 물건 소유했는데 물건이 오히려 나를 얽어매고 있다입니다. 전도양양하다라는 것은 전도 앞길이 양양 창창하다. 앞길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을 때 적반하장은 많이 사용되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잘못한 놈이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 빗대는 말이고요. 속담으로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랑 연결이 되겠죠. 네 번째 자가당착도 그대로 한자성어이죠. 스스로 밀고 당긴다. 즉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그냥 모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03번이 답 1번인 거 확인하고요. 앞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소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얽매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소유라는 것은 얽매이다. 지난해 여름 하면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필이니까 자기의 경험 얘기하는 거는 많이 있죠. 지난해 여름 장마기인 어느 날 봉선사로 은어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거쳤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길 물소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에 돋았다.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진 난초잎이 눈에 아는 걸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리로 돌았다. 아니다 달까 입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우며 생명을 그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눈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과거 경험이고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죠. 햇볕이 눈부시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난초를 밖에 내놓았는데 하면서 이제 허둥지둥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즉 난초 때문에 심리가 바뀐 것이고요.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절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하면서 여기 부분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괴로움이다 라는 깨달음. 난을 가꾸면서는 산천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방이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즉 내가 난을 가꾸면서 난한테 집착을 하였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랍게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홀가분한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듣다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했다거나 할까. 무소유의 의미를 터득했대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효율도 없다. 그저 하나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수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과제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거 보이나요? 여기 앞부분까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난해 여름에 그리고 나는 줘버려도 너무 좋더라. 근데 여기에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돼야 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날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우러러던 나라끼리 친선사전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에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소유,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가 뭐 왔다 갔다 한대요.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가정하자. 만약에 소유가 아닌 무소유라면 싸운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여기에서 깨달으면 소유가 싸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간디는 또 이런 말 하고 있었다. 유명한 신분.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부분이 간디의 말을 해석하는 거죠. 남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즉 공평하게 가질 수 있을 때만 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대요. 우리들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슬프게 들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후들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이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 입니다. 또 있네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입니다. 여기 부분에 사용된 수사법,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버리는데 얻는다. 이딴 문제도 나오겠죠. 역설법은 동존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모순 관계가 되면서 역설법이 됩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에 갖게 되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501번입니다. 그래서 실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 빗대어 추상적인 관념이 이해를 돕고 있다인데요. 무소유니까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유추라든지 이런 개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빗댄 표현은 없어요. 2번 상반되는 사물과 대비하여인데요. 상반되는 두 개의 사물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번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 내가 난을 기르면서 겪었던 거, 난을 버렸더니 얻어지는 해방감. 일상생활의 경험 맞죠? 그걸 통해서 소유라는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교훈 주고 있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통해 세상의 부지런을 깨우치고 있다 보다는 소유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502번이요. 위글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건 궁극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주제 역시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언젠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주제는 아니죠. 두 번째, 이 세상의 진수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소유욕에서 벗어났더니 자유롭다. 인간의 역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3번이 완전히 주제랑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4번, 소유로 인하여 삶의 균형이 파괴되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이것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힘들고 우리는 언젠간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소유에서 벗어나라가 주제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03번입니다. 문맥으로 보아 기억에 가장 알맞은 말은 하고 확인했었죠.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와 전도, 뒤집혔다, 바뀌었다 입니다. 자, 504번 볼게요. 니은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 나타난 표현기법은 아까 역설법인 거 얘기를 했고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모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모순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있다 입니다. 이 칼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모든 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칼과 이 방패, 이 칼로 이 방패를 찔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모순이고요. 여기 자가당착이랑 모순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역설법은요, 문장 내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있음으로써 모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나요? 버려야지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버리는 것과 얻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버려야지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리다라는 것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해방감을 얻다라는 거죠. 즉 겉으로 봤을 땐 모순인데 해석해보면 그 속에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반어법의 대표 예문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고요. 실제로 역설법 같은 경우는 반어법이랑 섞어서 오답을 많이 내고요. 여러분들이 반어법이랑 역설법 구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역설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역설법은 반드시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는 거고요. 반어법은요.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장은 올바른데 단지 상황과 반대가 됩니다. 상황과 반대된다 또는 상황과 모순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1번 보면은요. 먼 훗날 당신 찾으면 그때 내면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인데요. 모순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어법을 해석하는 이유는요. 김소월 씨는 워낙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 이런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걸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적 화자는요. 당신과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슬프겠죠. 그때 내 말 잊었노라.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 네가 나를 찾으면 즉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나는 잊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화자는요. 먼 훗날 그때도 당신을 잊지 못하겠죠.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당신을 실제로는 잊지 못했으면서 겉으로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 즉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법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먼 후일, 진달래꽃과 더불어서 반어법 대표 예문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문장 내에서는 모순이 없고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반어법 이다. 2, 3, 4번은 역설법입니다. 얘네는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다. 이별이라는 것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는 거잖아. 근데 말하듯이 뭐라고 하나요? 이별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냐? 이것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견우직녀가 둘이 연애만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옥황상제가 화가 나서 양쪽으로 갈라놓죠. 그래서 굉장히 연애하느라 일을 안 하기보단 잠깐 이별해서 서로의 직분에 충실해야지 우리들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볼게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라보노라가 여기 들어야 되죠. 그래서 도치법도 사용되었고요. 보이지 않는 움직인데 보이지 않는다. 그걸 또 보고 있대요. 보이지 않는데 본다. 모순된다는 거 알겠나요? 보이지 않는데 본다. 4번, 날과 밤을 흐르고 흐르는 남강 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남강, 강이니까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가지 않고 있대요. 흐르고 있는데 가지 않아 머물러 있어 말이 안 되네 입니다. 그래서 역설법과 반어법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으면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감정, 찬란한데 슬프다. 외로운데 황홀하다. 이 두 개도 굉장히 대표적인 역설법 예문인 거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모순이 있으면 역설법이다. 문장 내에서 모순이 없어. 하지만 상황과는 반대로 얘기하네. 이것은 반어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 관련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종합 관련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